벤틀리 플라잉 스퍼입니다. 3세대 모델이고요. 전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면부의 클래식한 그릴은 세로형으로 길쭉하게 뻗어있는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은 대부분 이 크롬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데 과하다고 느낄 법도 한데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웅장함은 전면뿐만 아니고 측면으로 살짝 돌아서 봐도 고스란히 연결이 되고 있고요. 펜더가 일반 차량하고 다르게 범퍼 앞쪽까지 하나의 한 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성형할 수 있다는 것은 벤틀리만이 할 수 있는 성형 기술이 아닐까 싶고요. 헤드램프의 디테일이 상당한데요. 다이아몬드의 그런 형상이 헤드램프 안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퍼들램프부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에도 가늘고 진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크래시패드 중앙뿐만 아니고 센터 터널 좌우에도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낮에 봐도 그렇지만 밤에 봐도 고급스럽고 화려한 느낌들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네요. 나이트 비전은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식별할 때 도움을 받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지나가면 체온을 감지해서 그 부분은 노랗게 표시를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하고 흑백의 진하기로, 그러니까 컬러로 표시를 해주는 게 아닌데 확실히 이 어두운 곳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작게 보이긴 하죠 지금? 주변이 어두울 때 신속하게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주변이 조금 밝더라도 요소를 정확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차량들의 지능형 LED 매트릭스 램프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차선 도로에서 제가 가장 끝으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1차선 차선 너머에 가운데 중앙분리대 벽 넘어서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면 틴팅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밝기가 화면상에 상대적으로 좀 축소돼서 보여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상향등과 하향등, 좌측, 우측, 운전석, 조수석을 각각 개별 컨트롤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차나 선행하고 있는 차량들, 마주오고 있는 차량들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안전시야 확보 잘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지능형 LED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형태의 LED라서 좌우측, 상향, 하향을 각각 개별 컨트롤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여러 개의 매트릭스가 담당하고 있는 본인의 분야를 점등했다가 전멸시켰다가 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정지된 상태에서 상하향의 변동폭도 제법 큰 편이고 광원의 폭, 직진성 모두 뛰어납니다. 실내에서 보면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고요. 헤드램프는 그 디테일이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낮에 봐도 그렇지만 밤에 보니까 훨씬 더 빛나는 것 같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방향지시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거의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보니까 플라잉 B에 이렇게 간접 조명이 양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안에서 봤을 때 지금 틴팅이 진하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밝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나와서 보니까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사원들까지 흰빛의 이 광원에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폭도 정말 넓고요. 직진성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 정도 각도에서 보면 이 차의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가늠할 수가 있겠죠. 테일라이트는 모두 LED 구성이고요. 방향지시등도 LED인데 순차 점등 방식은 아니고 일반형입니다. 번호판 보조등까지 LED죠. V8 4리터 트윈 스크롤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998cc고요. 최고 출력은 550마력, 토크는 78.5kgm/m입니다.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죠. (5m가) 넘는 차체는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어서 측면에서 봤을 때의 유려하고 아주 안정감 있는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줍니다. 거기에 뒤쪽 오버행이 조금 길고 앞쪽이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잘 달리는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연상할 수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벨트 라인이 높습니다. 보통 최근에 나온 차량들을 보면 유리에 이 차지하는 면적이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차는 유리 면적이 밖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좁고요. 철판 부분이 훨씬 더 넓게 보여서 좀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면서도
스포티한 느낌들까지 같이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고급스러운 휠 디자인은 마냥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텁텁한 느낌을 주려고 하다가 반딱반딱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이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다릅니다. 앞쪽은 275, 35, 22고 뒤쪽은 315, 30, 22입니다. 핸들 측면의 장식은 벤틀리의 B를 형상화하면서도 끝부분이 날개의 엠블럼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스커트는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도어 하단에 굵게 크롬을 덧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과하지 않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공기의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좀 날렵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유리 몰딩 부분은 크롬인데요.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어서 고급스럽고 차가 좀 단단해 보이는 느낌들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뒤쪽 펜더의 디테일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와이드 펜더를, 오버 펜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인데요. 펜더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측면이 아니고 위쪽에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꽂아 내리면 되고요. 와, 이것도 금속으로 알루미늄으로 제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네요. 전면 디자인도 그렇지만 후측면에 와서도 이전 세대의 느낌들을 계승하면서 조금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량 크기에 비해서 테일램프의 면적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차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얇고 넓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모습, 그리고 섹시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들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머플러는 듀얼 더블 타입으로 직관형으로 뽑혀져 있는데 8기통 엔진에 잘 어울리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퓨저는 과감하게 뭔가 공격적인 느낌을 가져가기보다는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세단의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B자를 눌러주시면 작동을 합니다. 소리도 크지 않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안쪽의 공간은 차량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골프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 순정 카펫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털이라고 하던데 되게 두툼하고 이거 못 쓸 것 같은데요.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발 닿는 부분은 가죽으로 저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패드 두툼하고요. 아래쪽에 배터리 위치하고 있고 펑크 수리킷 깔끔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운전석 뒤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나오는 방식이고요. 패널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부품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카펫 재질도 대단하네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참 많이 쓴 차량이죠.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소음이 없고 빠른 편입니다. 작동은. 스마트 키도 묵직하면서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오돌도돌하게 이 패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차량의 요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묵직하면서 그립감 좋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는 음각으로 스마트 키 락, 언락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소프트 크루징, 고스트 크루징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조금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조금 손이 끼는 위험이 덜할 것 같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느낌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대부분 가죽 아니면 대부분 금속, 다 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패턴이 어떻게 이렇게 패턴 같은 것들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을 딱 열었을 때 느낌이 이 천정 부분도 스웨이드나 알칸타라 같은 것들이 아니고 진짜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처리를 다 해놨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 컬러도 약간 남색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리어 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묵직하게 손잡이 가져가고 있는데 카메라에 잘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이 안쪽에도 이런 오돌도돌한 패턴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여기도 보면 화면으로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완성도가. 금속으로 버튼 같은 것들 다 마무리되어 있고요. 올 오토 타입 기본 적용됩니다. 전동 트렁크 있고 메모리는 이 아래쪽에서 2개 가능하고요. 포켓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임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죠. 스피커가 19개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운드는 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잉글랜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조명도 여기 벤틀리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요. 시트는 마사지 기능에 통풍하고 열선 각각 조절이 되고 헤드레스트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물론 안장 길이 조절까지도 전동 지원 다 해주고 있고요. 측면에 센터 터널 측면 이렇게 보시면 요런 데도 이렇게 포켓 같은 것들 있지 않았고 전부 다 가죽으로 마무리해 놨습니다. 시트는 정말 편했어요. 차량의 승차감도 좋았지만 시트가 편해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장거리 운행에서도 피로도가 매우 낮은 것도 이 차량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날개 부분 이 꺾임이 조절 가능하고요.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머리 부분하고 목 부위를 아주 잘 받쳐줬습니다. 여기도 다 카펫으로 측면 다 카펫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고 조기에도 벤틀리의 B를 형상화시켜 놨습니다. 레버 잡아 당기시면 본인 오픈하실 수가 있고 여기도 다 가죽입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이 아래에 레버가 있는데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조명 스위치는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끝부분에도 어떻게 이런 디테일을 신경을 쓸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 차의 가치 기준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바깥쪽하고 안쪽의 컬러 구성이 다르죠. 여기에 반펀칭이 되어 있어서 잡았을 때 그립이 좋습니다. 스티어링 디자인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버튼이 아우디 폭스바겐 이 차량의 벤틀리랑은 조금 급이 안 맞는 일반적인 버튼 구성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 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이 이 디스플레이, 메인 디스플레이가 로테이션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숨겨져 있다가 우드 패널 보여줬다가 메인 디스플레이가 딱 연동이 되고요. 여기서 누르면 스크린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전통적인 방식의 이 아날로그 게이지들이 보이는데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벤틀리의 또 다른 감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승 차량에서는 날씨 때문에 그런지 이 로테이션이 될 때 약간 이 소음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클러스터도 역시 전자식이고요.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들하고 많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뷰 기능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나 메뉴 같은 것들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데도 조금 더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벤틀리만의 무언가를 더 가미시켰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방향지 시승 소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HUD 또렷하고요. 폰트라든가 컬러 그리고 이 해상도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여기 원형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고 원형이고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좀 스포티한 맛 잘 살려주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쪽의 이 기능 스위치는 벤틀리만의 그것으로 이런데 보세요. 이런데 만든 것처럼 해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측에는 클러스터 안쪽의 정보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가능하고 스티어링의 열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틱 타입으로 이 아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도 참 고급스럽게 마무리 정말 잘 해놨습니다.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좀 약간 사치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도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패널인데요. 패널 구성 괜찮고 눌렀을 때의 반응 같은 것들도 빠릿빠릿합니다. 그리고 차량 설정 보시면 여기 플라잉 B라고 써 있는데 눌러보시면 표시 숨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 본닛 위에 살짝 올라온 거 보이세요, 은색? 저거 이렇게 숨기면 아래쪽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표시를 누르면 제가 표시를 눌러볼게요. 살짝 올라올 겁니다. 저렇게 올라오고 여기에서 숨김이랑 표시 기능을 눌러서 엠블럼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의 엠블럼은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또 탐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메뉴 구성은 깔끔하게 돼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뒤쪽 카메라도 한번 볼까요? 해상도가 어떤지.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각도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줍니다. 파노라마 전방 넓게 보여주고 파노라마 후방 사이드 전방 후방 카메라 이 렌즈 청소 기능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래쪽에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제가 좋아하는 다이얼, 전통적인 다이얼 방식 고스란히 유지해주고 있고요. 여기에도 벤틀리의 B를 형성하면서도 또 날개 모양이 보이기도 합니다. 패턴 같은 것들은 여전히 고급스럽고요. 아날로그 타입의 시계가 있어서 고급차 느낌을 아주 잘 살려줍니다. 아래쪽에 12V 파워 아울렛하고 USB 충전하고 입력할 수 있는 단자 마련이 되어 있고요. A타입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여기가 넣었다 뺐다 할 때 조금 편한 건 아닌데 어쨌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이 됩니다. 공조장치 온도 조절하는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가려야 되나요? 예, 여기에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돌려서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하고 열선 시트 아래쪽에 각각 3단으로 조절이 되고요. 바람의 색이 포지션 같은 것들 개별 설정이 다 됩니다. 오토로 놓고 다니면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싱크할 수 있고 기어 노브도 스포티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누르고 아래쪽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수동 모드도 전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전환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위로 올리면 R, 인디케이터가 옆쪽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P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운전석 쪽에 공조장치랑 조수석 쪽 공조장치 똑같은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버튼 시동 주변부도 진짜 고급스럽게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랑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버튼은 시동이고 돌리면 스포츠, 일반 벤틀리 모드, 그리고 컴포트, 커스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B모드로 하고 다니면 크게 손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커스텀하고 스포츠하고 모드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주차 보조 지원이 되고 시동 온오프 기능도 옆에 스위치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이런 데도 다 진짜 리얼 우드입니다. 패턴도 좋고 봤을 때 진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센터 터널이 넓고 약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팔 거치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러운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암레스트는 슬라이딩 기능 이만큼 나오고 이렇게 뒤로 가는 이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었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시면 되고 여기도 금속이에요. 하여튼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다 리얼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어 있고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공간 자체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위쪽에 선바이저 내려보면 이것도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조명은 LED고 이 커버랑 연동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카드나 영수증 같은 거 클립으로 끼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LED 구성이고 터치 타입입니다. 이렇게 손을 딱 대면 들어오는 방식이고 전체적으로 조명 조절할 수가 있고요. 선루프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아웃슬라이딩이네요. 저는 인슬라이딩인 줄 알았더니 아웃슬라이딩 방식이고 뒤쪽은 슬라이딩 안 되고요. 앞쪽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너 커튼도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닫아보면 모터 소음이 조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확실히 좀 고급차다운 모습은 이런 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커튼 한번 닫아볼까요? 여기는 가죽이고 이 커튼 위쪽은 요거는 또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네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오고요. 이중접합 차음열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메모리 2개 가능하고 컨트롤을 보시면 웬만한 차량들 앞좌석에 시트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 큼직하면서도 금속으로 깎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만졌을 때 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네임이고요. 가죽으로 다 감싸져 있어서 무슨 예술작품 같아요. 도어 안쪽 패널 같은 것들도 참 신경을 많이 썼네요. 아래쪽에 레터링에는 역시 간접 조명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발 공간은 좋은 편인데 이 차는 4인승입니다. 가운데 터널이 굉장히 좀 높게 올라와 있고 5명이 탈 수 없고 뒤쪽에 3명이 앉을 수 없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자체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패턴 고급스럽고 안장 부분, 등받이 부분 모두 다 편안하고요. 각도 조절이 조금 많이 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뒷좌석에 앉으면 정말 편안했습니다. 헤드룸 공간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옵션으로 여기에 모니터 같은 것들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시승 차량에는 빠져 있습니다. 기둥 쪽에도 에어벤트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가운데에 에어벤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 위쪽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수납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여기는 모니터 기능도 하고 있지만 이 자체를 빼가지고 본인이 앉아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나오죠. 탁 들면 이렇게 빼지는데 이게 무게감도 있고 여기에도 또 패턴 넣었고요.
이런 부분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사가 조금 되기는 하는데 사용할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요. 다시 살짝 놓으면 딱 달라붙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꽤나 많은 기능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편했고요. 미디어 공조 시트, 블라인드, 조명, 내비, 네, 플라잉 B도, 플라잉 B 숨겼다가 올렸다가 하는 거 여기에서도 가능하네요. 굉장히 좀 엠블럼을 소중하게 다루는 브랜드 같습니다. 암레스트는 역시 가죽으로 다 감싸져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컵홀더 2개 커버링이 가능하고, 이 안쪽에도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높이가 꽤 되는데요. 12V 파워 아울렛하고 USB 타입은 C 타입일까요? 네,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좌우측에 갖춰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벤틀리의 그 특이하고 고급스러운 패턴들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죠. 지금 보니까 안전벨트가 나오는 이 부분도 어떻게 이런 데까지 이렇게 신경을 쓸 생각을 했는지,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정말 사치스러운 느낌들을 곳곳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도 역시 여기는 알칸타라고 이런 데는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고급 차량답게 뒤쪽에 뒷좌석 승객 VIP를 위한 거울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거울로 보면 다 훈남 훈녀로 보이더라고요. 역시 조명은 LED로 깔끔하게 갖춰져 있고요. 뒤에서 보면 외관에서 봤을 때는 클래식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세련된 느낌, 현대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올렸는데, 실내에서 뒷좌석에 앉아서 앞쪽의 디자인을 바라보니까 클래식한 느낌들을 아주 잘 소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모던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아무래도 이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가 워낙에 기동성이 좋고 민감한 스티어링의 반응 같은 것들 덕분에 민첩성이라든가 순발력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쉽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조용하고 묵직하면서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은 시종일관 차량을 운전할 때 피로도를 낮춰주고 꾸준하게 운전자를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끌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시 차량의 이 가치가, 가격대가 3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납득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전자식 올휠 스티어링 덕분에 덩치에 비해서 유턴 같은 거 해보면 생각보다 차선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2차선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3차선까지 차지하지는 않고요.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침판이 있는데, 나침판이 방향에 따라서 바늘은 가만히 있고 주변 판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클래식하면서도 눈에 잘 들어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뒷좌석의 승차감도 잔진동 같은 거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비교적 큰 진동들, 스트로크가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아주 잘 버텨줍니다. 다만 이제 이 스포츠 모드 같은 거 전환을 했을 때에는 조금 튀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이 차가 쇼포 드리븐으로 봐야 되는데 레이스카의 느낌, 어떤 그 스포티한 성향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벤틀리이기 때문에 스포츠성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포츠 모드에서 뒷좌석 승차감은 조금 단단하고 약간 튄다라는 느낌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메이메에서 만들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평상시에 일반 오디오, 웬만한 프리미엄급 오디오에서도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귓가에 아주 가까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고음, 중음하고 저음 모두 고르게 해상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요. 뭉개지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등 쪽이 퉁퉁퉁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울림 통도 좋고, 또 의자에 앉아서도 어떤 박진감 넘치는 액티브 서브우퍼가 장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음원의 해상도를 높여주고 운전자로 하여금 훨씬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의 억제도 대단히 뛰어난 편인데요. 잔진동과 큰 진동 모두 다 잘 걸러줍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터널 안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도 치밀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유리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타이어 마찰감 같은 것들도 거의 귓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정숙하고 조용한 실내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속 120, 130, 150 이상 달리더라도 목소리에 그렇게 힘이 많이 안 들어가도 앞좌석 좌우측 그리고 뒤에 있는 승객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숙성은 매우 뛰어난 편에 속하고요. 공인연비는 6.7km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5.4, 5.5 정도고 고속도로에서는 9km대 초반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도심에서는 4km대 후반에서 5km대 초반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 4도 정도 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조건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라든가 노면의 온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은 상태라서 실제보다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차고 조절이 가능한 서스펜션 덕분에 도심에서 노면이 좀 좋지 않은 곳을 가거나 국내에는 과속 방지턱 같은 것들이 또 특이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다닐 때에도 승차감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뒤쪽에 앉았을 때 조금 이 스포츠 모드 같은 설정에서는 다소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튀는 듯한 느낌도 간헐적으로 전달이 되기는 했고요. 차량이 선회할 때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요. 뒷좌석에서도 시트가 아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림 같은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봐도 굉장히 좀 매끈한 느낌 들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제가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스포츠 모드로 놓고 과속 방지턱을 세게 지나봤을 때에도 뒤쪽에 흔들리는 것들이 출렁출렁 뭐 삼박자가 흔들린다고 그러면 출렁 한번 탁 치고 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안할 수도 있고 장거리 주행에서는 피로도가 낮을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테이션이 됩니다. 지금 디지털 게이지가 아닌 아날로그 게이지가 있다가 디지털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것들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일반적인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과하다, 사치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요 정도는 그렇게 과한 편이 아니다라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사지 기능은 웨이브 펄스, 스트레칭, 허리, 어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매뉴얼을 갖춰주고 있고 그냥 살짝 간지럽히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주는 듯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제대로 마사지 해주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이 꽤나 각도가 좀 큰 편입니다. 안장이 앞으로 쭉 나오고요. 뒤에 이 등받이가 뒤로 많이 눕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에 있어서도 VVIP를 모시는데 전혀 아쉬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착자감도 좋고 특히 헤드레스트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가 목을 아주 잘 지지해주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서 약간 누워서 편안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슈퍼드리븐을 지향하는 최고급 세단입니다만 운전의 재미가 정말 좋은 편에 속하고요. 엔진 반응은 좀 괄괄하면서 거친 느낌 아주 매력적입니다. 거기에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이 되니까 언제라도 밟았을 때 차가 팡팡 튀어나가는 느낌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 차의 진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발휘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V8 엔진은 시종일관 꾸준한 토크감이 아주 일품이었고요. 550마력의 토크가 78.5kg/m 정도 되는데 거기에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이 됩니다. 이 미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르쉐 파라메나의 8 PDK랑 같은 미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런 대형 세단, 고급 세단에서 왜 DCT를 선택을 했지? 왜냐면 듀얼 클러치 미션은 조금 울컥거리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친 느낌이 있는데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듀얼 클러치 방식의 미션에서는 이 차가 벤틀리 플라잉 슈퍼 3세대 모델이 가장 부드러운 셋업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하거나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서 가속 페달에 힘을 줬을 때는 팡팡 튀어나가는 느낌도 여느 스포츠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순발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스포츠, 벤틀리, 오토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컴포트, 인디비듀얼 이렇게 셋업이 가능한데 대부분 벤틀리로 놓고 다니면 B모드로 놓고 다니면 크게 손댈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스포츠랑 컴포트와의 격차는 제법 큰 편이고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킥다운 같은 거 살짝 해보면은요, 오우, 이 엔진 회전음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래서 벤틀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좌석보다 이 뒷좌석에 앉으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이 진짜 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주 작게 느껴지고요. 이중접합 차음열이 뒷좌석에도 두툼하게 유리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정숙성을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공간은 넓지만 유리가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 조금 좁게 느껴지는데요. 요 유리가 아주 절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좁으면 뒷좌석에 탔을 때 조금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좀 보호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유리 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적하면서도 조금 안정감을 주고 또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아주 절묘한 것 같아요.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는 포르쉐 파나메나와 셰시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MSB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서 개발을 한 이 플랫폼은 여러 차량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차량이 파나메나,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가 되겠습니다. 단단하면서도 견고하고요. 언뜻 보면은 파나메나와 벤틀리 플라잉 스퍼랑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외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인지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량을 딱 운행을 해보면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맛이 대단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 반응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에어 서스펜션은 제 생각에는 좀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그런 셋업보다는 쫀득쫀득하면서도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글쎄 이 차를 구입을 하셔서 뒤쪽에만 앉아서 이동을 하시면 저는 차가 너무 아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쇼퍼 드리븐 차량이면 분명하지만 뒤에 앉아 계신 회장님, 사장님보다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그 만족도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총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까지 지원을 해주고, 레인 센터링 기능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차량의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레인 센터링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기왕 또 아쉬운 점 말씀을 드리는 김에 몇 가지 생각나는 거 전달을 드려보면,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 로테이팅 되는 디스플레이가 작동을 할 때 약간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차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 벤틀리 플라잉 스퍼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소음이 조금 약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음이 나서 저는 이 부분이 살짝 거슬리기는 했고요. 그리고 실내 리뷰 때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스티어링이나 눈에 보이는 게 대부분 가죽 아니면 진짜 금속인데, 희한하게 이 스티어링 이 부분이 리모컨이 그냥 아우디 폭스바겐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똑같이 양산 차량하고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대중적인 양산 차량과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의 성능이 완전히 꽂히거든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 문제는 끼익끼익하는 이 소음이 조금 발생을 하더라고요. 브레이크 재질이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최고급 세단에서 그런 반응들은 아마 민감한 소비자들한테 실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으로 몇 가지 좀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배기음도 듀얼 더블 타입으로 직관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배기가.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 제법 근사한 배기음을 들을 수가 있고요. 특히 실내에서보다 바깥에서 들리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차가 우웅 하고서는 풀악셀하고 지나갈 때 들리는 그 배기음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앞뒤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도 롤 스크린이 적용이 되고요. 앞좌석 말고 뒷좌석 측면에도 역시 측면하고 후면에 롤 스크린이 적용이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이, 뒤에 앉아서 착탈식이라고 표현을 좀 해볼까요? 모니터 역할도 하면서 눌렀을 때 모니터 자체가 빠져나와서 마치 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이 누를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원터치만으로 위쪽에 선스크린 그리고 측 후면의 선스크린을 한 번에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편한 기능이기는 한데, 뒷좌석에서 세팅을 했을 때 앞좌석에서 그걸 조작하기가 또 한계가 있어서, 글쎄요,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 모두 다 원터치로 지원도 해주고 개별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가격이 3억을 훌쩍 넘어서고요. 또 슈퍼 드리븐 차량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액티브 스티어링도 스티어링이지만 롤을 제어하는 것도 전자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코너링 같은 거 이렇게 꾸준하게 쭉 가져가 보면은 좌우로 이렇게 쏠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슥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이나 편안함 그리고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수준을 구현해주고 있고요. 차량의 성능은 제로백이 4초대고요. 누구라도 4초대 안에서 제로백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여 밟기만 해도 언제든지 튀어나가기 때문에 힘의 여유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파워트레인이나 무게, 공차 중량이 3톤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공차 중량을 가진 차량을 4초대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연비는 공인연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km대는 유지를 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하면 7.5에서 8km 정도까지도 가는데 두 자리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공인연비를 조금 상회하는 연비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도 300km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속 100km대 그리고 시속 200km대에서의 차량의 변화라든가, 어떤 차량들은 150에서 180, 200km 가까이 가면 많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 더디게 이 RPM 게이지라든가 속도 게이지가, 특히 속도 게이지가 좀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데, 벤틀리 플라잉 스퍼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100km에서 200km까지도 쭉 고르게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치고 올라나가서 과연 이 차가 최고급 세단인지 아니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세단으로 봐야 될지 조금 혼선되기도 했습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다소 좀 탄탄하다라는 느낌, 단단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보통 세단이면 이 정도의 하드한 세팅으로 바뀌었을 때 좀 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벤틀리 플라잉 스퍼 2차에서는 전혀 이 튄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단단한 CC 그리고 무게가 있으면서도 그걸 또 에어 서스펜션이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묘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차감 정말 특이한데요. WCB 12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는 파워나 연비 측면에서 크게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이점이 있죠. 그러면서도 무게를 100kg 정도 줄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 차는 8기통에서 4기통으로 전환을 합니다. 크루징을 할 때에 순간적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저도 차 좀 많이 좀 타본 편이고, 일반인 치고는 차량을 많이 경험을 해봤고 또 민감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8기통에서 4기통, 4기통에서 8기통 전환될 때를 잘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차가 그런 기능이 있나라고 느낄 정도로 거의 이질감 없이 구현을 해줬습니다. 인텔리전트 코스팅이라고 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연비도 잡으면서 운전자의 어떤 편안한 느낌도 해치지 않는 아주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 세단들의 공통적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내비게이션을 잠깐 보시면 기본적으로 티팩이나 기본 기능, 길찾기 기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페이스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T맵으로 연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맵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순정 상태에서도 조금은 개선이 됐으면, 인터페이스는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힘있고 이런 것도 좋지만, 와, 진짜 이 코너링만큼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겁고 이 큰 세단을 이렇게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렇게 민첩함을 느낄 수 있는 코너링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벤틀리. 8단 듀얼 클러치 미션 세팅이 부드럽다고 제가 칭찬을 좀 했었는데요. 시속 100km를 구현을 할 때도 상당히 낮은 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1150, 1200rpm 언더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되는데, 그만큼 힘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덕분에 엔진이
회전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정숙성 같은 것들도 분명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비는 낮은 RPM이라고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2자리 정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레인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시종일관 꾸준하게 가운데로 쫙 가지는 않고요. 약간 왼쪽 또는 오른쪽 라인으로 가까이 갔다가 지금도 스티어링 휠 잡으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긴 한데요. 살짝 갔다가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고 있어서 글쎄요, 그런 부분은 이 벤틀리 정도의 럭셔리 세단이라고 하면 꾸준하게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는 이런 형태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재질들, 그리고 디자인에서 압도당하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 이 차는 하차감이 더 뛰어난 차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시승했던 여러 가지 차량들 중에서 물론 뭐 신차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스포츠카, 컨버터블에 대한 좀 동경 이런 눈빛도 있었지만 이 차는 또 다른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런 차량은 뭐 능력도 안 되지만 하차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차량에 중량감이 있으면 무거워가지고 약간 출렁거리거나 조금 뒤뚱거리거나 민첩하지 못하거든요. 순발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 벤틀리 플라잉 스퍼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고 또 쫀득한 승차감을 구현을 해줬고요. 킥다운 같은 거 해봤을 때의 민첩한 반응이나 순발력도 대단히 뛰어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타면 탈수록 그 진가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고요. 이래서 벤틀리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고급 세단이고 뒤쪽에 쇼퍼 드리븐을 기준으로 만든 세단이긴 합니다만은 그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여느 차량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상 벤틀리 플라잉 스퍼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